전 세계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ROTC 출신 청년 하나가 나토 전술 교범을 단 3분 만에 박살냈습니다. 그걸 본 독일 대사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였군요. 그렇다면 한국군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 슈타이너입니다. 68세 독일 출신의 전직 나토 전략기획관이죠. 평생을 서구 중심의 전략 체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냉전시대 서독 육군 장교로 시작해서 통합참모본부에서 전략을 짜는 일을 해왔거든요. 2025년 6월 저는 나토 전략자문단 연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미국의 우산 아래서 보호받는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동료 자문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리히터가 창밖을 보며 말했죠.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된 것 같네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 뿐이겠죠. 전략적 독립성은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첫 번째 회의는 용산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측 브리핑을 듣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여러 한국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메모를 하면서 들었죠. 한국군 준장이 설명하는 내용은 뻔했습니다. 북한 위협, 중국 견제, 미일 협력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저는 중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만의 독자적인 전략적 비전은 무엇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장교가 차분하게 답했죠. 저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모호한 답변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장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 젊은 장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윤태영 중위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가이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하며 물었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말씀하신 능력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윤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슈타이너 박사님께서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전략적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 없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윤태영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보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자신감 있는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한국 과대평가된 미국의 하위 파트너.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일정표를 보니 방산업체 견학이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하품을 했어요. 또 뻔한 무기 전시나 보게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윤태영 중위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8시였죠. 독일 사람인 저도 감탄할 정도로 시간을 지키더군요.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방산 전시회장입니다. 저는 또 한 번 하품을 참았습니다. 평생 수백 번도 넘게 본 방산 전시회였거든요. 레오파드 탱크, 유로파이터,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서구 무기들의 아류작이나 보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전시회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하나시스템, 삼성 SDS, LIG 넥스원 같은 회사들의 부스가 즐비했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냉장고 만드는 회사가 군사 장비를 전시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부스는 한화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FA-50 경공격기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조종석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매우 정교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무장관리 시스템, 전자전 장비가 하나에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마치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으로 보였죠.
한화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조종석 시스템은 한화에서 직접 개발했다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과 삼성 SDS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의 기술이 전투기 조종석에 들어간다니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에어버스는 에어버스고 탈레스는 탈레스인데 말이죠. 다음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실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포신을 만져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격 정확도가 CP 0.3 이하라는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독일의 페첼하우비체 2000도 0.5 정도인데 그보다 정확하다는 거였거든요. 화력 통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LG CNS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탄도 계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또 민간 기업 이름이 나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부스에서는 전자전 시스템을 봤습니다. 거대한 레이더와 각종 안테나들이 설치된 트럭이었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 적의 통신을 차단하고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더군요. 이것도 삼성 탈레스와 한화 시스템이 공동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군사용 레이더까지 만든다니요. 제가 알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KF-21 보라매의 시제품이었습니다. 실물은 볼 수 없고 정밀한 모형만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형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날개 모양, 엔진 배치, 레이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서구 4.5세대 전투기 수준이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수십 개 협력업체가 함께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니요. 유럽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컨소시엄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말이에요. 저는 수첩을 꺼내 처음으로 중요한 메모를 했습니다. 언더에스티메이티드라고 적었어요. 과소평가했다는 뜻이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전시회장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던 방산업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민간 기업의 기술이 군사기술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다니요. 차 안에서 윤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간 기술과 군사력을 동시에 키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방식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구식사고에 갇혀 있던 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장기간의 개발 기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민간 기업들이 가진 최신 기술을 즉시 군사 분야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기술이 전투기 조종석으로, 텔레비전 기술이 군사용 디스플레이로 변신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쳐 추가로 적었습니다. 민군 기술 융합 새로운 패러다임.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보게 될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늘은 경기도 북부에 있는 훈련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실제 무기 시연을 볼 수 있다는 말에 기대가 컸죠. 버스로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광활한 훈련장이었어요. 멀리 산들이 보이고 탁 트인 평야에 각종 표적과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죠. 훈련장 책임자인 김대령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관측소에 앉아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봐온 군사훈련이니 별다를 게 없으리라 생각했죠. 첫 번째 시연은 FA-50 편대의 적어도 침투 훈련이었습니다. 멀리서 작은 점처럼 보이던 전투기들이 갑자기 낮게 날아와 표적을 공격했어요. 높이가 50m도 안 되어 보였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적어도 비행은 조종사에게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거든요.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날면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맞춰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조종사들은 마치 게임하듯 자연스럽게 해내더군요. 저 조종사들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김대령이 담담하게 답했죠. 평균 5년 정도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독일 공군에서 저런 수준의 적어도 침투를 하려면 최소 10년은 경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두 번째 시연은 K9 자주포의 화력 시연이었습니다. 6대의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갑자기 포탄이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포를 쏘고 즉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사격하고 30초 만에 다른 자리로 이동해서 또 쏘더군요. 이걸 슈텐스쿠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5분 정도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자동화된 화력 통제 시스템 덕분입니다. 사격 재원 계산부터 이동 경로까지 모두 컴퓨터가 처리하거든요. 저는 또 놀랐어요. 어제 본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KF-21 시제품의 시연이었어요. 물론 아직 양산전이라 한 대만 왔지만 그 한 대가 보여준 성능은 놀라웠죠. 이륙부터 달랐습니다. 활주로가 짧은데도 빠르게 떠올랐어요. 공중에서 급격한 선회와 상승을 반복하더니 모의 공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까지 했죠. 김대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 전투기 성능이 상당한 수준이죠.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서구 4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거든요. 그런 수준의 전투기를 한국에서 만들었다니요. 훈련장에서 본 마지막 시연은 통합작전이었습니다. FA-52 정찰하고 K9이 지원 사격하고 KF-21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시나리오였어요. 모든 무기들이 하나의 지휘체계로 연결되어 움직였죠.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작동하더군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임무를 조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윤태영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훈련을 자주 하나요? 네, 거의 매주 합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을 계속 연습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독일군도 훈련을 하지만 이 정도로 실전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무기고 견학이 있었습니다. 각종 미사일과 탄약들이 정비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특히 현무사 미사일의 모형을 보니 크기가 상당했죠. 김대령의 의미심장한 표정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실전 준비 완료.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어요. 실제 전쟁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였거든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죠. 한국군의 훈련 수준이 이 정도라면 실제 전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이런 능력을 왜 대외적으로 크게 알리지 않을까요? 윤태영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만 보여줍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이 가진 진짜 실력은 아직 다 보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보게 될지 궁금했죠. 넷째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방문지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지휘통제연구센터였어요. 윤태영이 미리 말해줬죠.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연구소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가 KCCS2 개발센터입니다. 안내를 맡은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KCCS가 뭔가요? 한국형 지휘통제 통신 시스템이죠. 전장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따라갔어요. 유럽에도 비슷한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실시간 작전 배치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점들이 있었거든요. 저 점들이 뭡니까? 실제 부대들의 위치입니다. GPS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표시되죠. 박 박사가 키보드를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북쪽에서 적군이 침입하는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컴퓨터가 스스로 대응 방안을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부대를 어디로 이동시킬지,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자동으로 결정하더군요. 마치 거대한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모두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까? 네,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한 결과죠.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독일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아직 사람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두 번째 시연은 위협 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더, 위성, 정찰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거였어요. 화면에 의심스러운 목표물이 나타나자 시스템이 즉시 분류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로 판단됩니다. 위협도 높음. 컴퓨터 음성이 차분하게 알려줬어요. 동시에 대응 옵션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무기로 타격할지, 언제 공격할지까지 제안하더군요. 이 시스템 정확도는 어느 정도죠? 현재 95% 이상입니다. 계속 학습하면서 더 정확해지고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인 건 병력 자동 재배치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복잡한 전황에서 수만 명의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 가상의 전투 상황이 펼쳐졌어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시스템이 놀라운 속도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부대는 후퇴시키고 어느 부대는 측면 공격하고 예비대는 언제 투입할지까지 모든 걸 5분 만에 계산해냈어요. 저 같은 전략가가 며칠 걸려 할 일을 말이죠. 이런 계산을 사람이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숙련된 참모진이 최소 6시간은 필요하죠. 그것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전략 기획이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클라우디아 리히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시스템, 미국의 타이탄보다 정밀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미 실전 적용 단계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본 건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시스템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사이버전 대응 시스템을 봤어요. 적의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공격 시도들이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매 초마다 수백 개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시스템이 모두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공격이 매일 들어옵니까? 네, 하루 평균 수만 건 정도입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죠. 저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총이나 미사일이 아닌 컴퓨터 코드로 싸우는 전쟁 말이죠.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던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전략을 짜고 사이버 무기가 실제 무기만큼 중요해진 세상이었거든요. 윤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미래형 전쟁을 인간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제가 평생 믿어온 인간 중심 전략이 구시대 방식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이미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 나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섯째 날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근교의 예비군 훈련장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의아했죠. 왜 예비군 훈련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비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윤태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봐야 할 부분이에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간인 같아 보였어요. 첫 번째로 본 건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K 소총을 들고 표적을 향해 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익숙해 보였거든요. 저들 모두 군대 다녀온 사람들입니까? 네, 한국 남성은 거의 모든 사람이 군 복무를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독일도 과거에 징병제가 있었지만 이미 폐지했거든요.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모병제로 바뀌었는데 말이죠. 사격장에서 만난 한 청년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학생처럼 보였는데 사격 실력이 상당했습니다. 10발 중 8발을 명중시키더군요. 언제 군대 다녀왔습니까? 작년에 전역했습니다. 대학교 휴학하고 다녀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대 초반 청년이 이미 군사 훈련을 받고 민간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본 건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가스 마스크를 쓰고 오염 지역을 통과하는 훈련이었어요. 40대 중년 남성들도 능숙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왜 민간인이 받습니까? 훈련 교관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유사시에 국민 모두가 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예비군은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인데 말이죠. 세 번째로 본 건 민방위 통제소였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거대한 벙커 같은 시설이었어요. 각종 통신 장비와 비상용품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에 수천 개가 있습니다. 모든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어요. 저는 또 놀랐어요. 스위스도 민방위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통제소에서 만난 50대 아저씨가 장비 사용법을 설명해 줬어요. 비상시 통신 방법, 대피 경로, 응급처치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언제 배우셨습니까? 민방위 교육에서 배웠죠.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한국은 국민 전체가 거대한 군대나 다름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윤태영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쟁에 대비합니까? 윤태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나라를 한 번 잃어본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은 민족의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대학교 ROTC 훈련을 받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여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여학생들도 군사훈련을 받나요? 네, 자원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독일 대학생들은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말이죠. 훈련을 받는 한 여학생과 이야기해봤어요. 왜 이런 훈련을 받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에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대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요. 마지막으로 본 건 시민 대피 훈련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민간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한 주민과 이야기했어요. 이런 훈련이 자주 있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해요. 익숙해져야 진짜 위급할 때 당황하지 않거든요.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에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전 국민이 군인. 한국은 단순히 군대만 강한 게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가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윤태영이 말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언제든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가진 준비된 마음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나토 회원국 중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진 나라 말이에요. 한국이 조용한 강국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한국 군사력의 핵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문지는 계룡대에 있는 전략사령부였어요. 윤태영이 미리 말해줬죠. 오늘은 한국의 진짜 카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전략사령부 건물은 요새 같았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여러 겹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미사일 전략이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브리핑은 현무사 미사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거대한 미사일 영상이 나왔어요. 크기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전략사령부 김준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지만 충분히 멀리 날아갑니다. 저는 그 애매한 답변에서 오히려 확신을 얻었어요. 사거리가 상당하다는 뜻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본 건 SLBM 관련 자료였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니요. 한국이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도산 안창호함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핵 강국만 가진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 자료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화면에 나온 궤도가 기묘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날아갑니까?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현재 어떤 방공 시스템도 이런 미사일은 막기 힘들거든요. 점심시간에 김 준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미사일들을 개발합니까? 김 준장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억제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든 한국을 건드리면 큰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오후 브리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적국의 지휘 통제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 미사일 기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보고 있었어요. 물리적 파괴 없이도 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거든요. 전자전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시키는 기술이었어요. 화면에 나온 시뮬레이션을 보니 적군이 완전히 눈과 귀를 잃게 되더군요. 이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이건 21세기형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지휘 무력화 전략이었어요. 적국의 지휘부만 선별적으로 타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정밀 타격으로 적의 뇌를 마비시키는 거였죠. 민간인 피해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교한 수술 같은 전략이었거든요. 회의 중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핵 없는 핵 억제 전략이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만큼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마지막 브리핑은 통합작전 개념이었습니다. 정밀 타격, 사이버전, 전자전, 지휘 무력화를 모두 동시에 사용하는 전략이었어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사용한다는 겁니까? 네, 다층 억제 체계라고 부릅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이건 기존 군사 교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거든요. 전략사령부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굳이 필요 없었거든요. 현무사로 정밀 타격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전자전으로 통신을 차단하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요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걸 조합하면 핵무기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윤태영이 말했어요. 우리의 억제 전략은 파괴가 아니라 무력화입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핵 없는 핵 억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대량 파괴 대신 정밀한 무력화로 평화를 지키는 길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억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조용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7째 날, 저는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견학 없이 클라우디아와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그동안 본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명동 카페에서 클라우디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비슷한 충격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왜 이런 능력들을 대회에 전시하지 않을까요? 클라우디아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신무기가 나오면 곧바로 언론에 공개하잖아요.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이나 중국의 동펑 21처럼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대부분 국가들은 무력과시를 통해 억제 효과를 노리거든요. 그때 윤태영이 다가왔어요. 저희 대화를 들었는지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만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일주일 내내 품고 있던 의문이었거든요. 과시는 때로 도발이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윤태영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에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였어요. 오후에 저는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틀렸어요. 미국의 하위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독자적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달아야 할까요? 한국 군사력 평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야수. 조용하지만 강력한, 숨어있지만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존재.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저는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전략적 야수 대한민국. 이 제목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정리했어요. 민간 기업과 군사 기술의 완벽한 융합,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 통제 체계, 전 국민의 전쟁 준비 상태, 핵 없는 핵 억제 전략까지. 각각 하나만 해도 놀라운 건데 한국은 이 모든 걸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조용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나토 동료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충격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프랑스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 대표도 동의했어요. 이 정도 능력이면 이미 독립적인 강국 수준이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동맹국의 하위 파트너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누구보다 강력하고 조용한 균형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에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카드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런 위협에 대비해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무기, 기술, 국민의식, 전략까지 말이죠. 독일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한국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세계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로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토는 지금까지 서구 중심으로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진짜 균형자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일지도 모르겠더군요. 밤늦게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가장 침묵하는 국가를 가장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전략적 균형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나라였거든요. 윤태영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강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조용히 숨기고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사고였거든요. 3개월 후 저는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가 나토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러 국가들의 후속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관련 자료였어요. 제 보고서를 본 후 각국이 한국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슈타이너 박사님, 정말 놀라운 보고서였습니다. 영국 정보부 대표가 찾아와 말했어요. 우리도 독자적으로 확인해봤는데 박사님 말씀이 맞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왔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라팔 전투기와 KF-21의 비교 분석을 요청해왔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독일 국방부 동료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 레오파드2 탱크보다 K2 흑표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야 모두가 깨닫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나토의 대한국 전략이었습니다. 기존의 보호 대상에서 협력 파트너로 격상되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도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이 어떨까요?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KCCS2 기술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윤태영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간단한 안부 인사였지만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더 많았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관까지 바꿔놨거든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숨겨진 강국들이었어요. 한국 외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본의 방위력, 호주의 잠수함 기술, 싱가포르의 사이버 방어 능력까지.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68년간 살면서 이렇게 인식이 바뀐 적은 처음입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웃으며 답하더군요. 당신도 이제 늙었다는 뜻이겠네요. 고집이 줄어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달랐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또 다른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국방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나토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서울에 다시 오니 반가웠어요. 공항에서 윤태영이 맞아줬습니다. 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해 있더군요.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국방대학교 강연장은 꽉 찬 관객들로 뜨거웠습니다. 한국 군 고위장성들과 국방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21세기 가장 전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말이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한국의 힘은 단순히 무기나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필요할 때만 보여주는 전략적 사고에 있어요.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장성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세계 평화의 균형자 역할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했습니다. 전략적 야수, 완전히 깨어나다. 3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오만한 서구 중심주의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정한 강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거든요. 호텔 방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제출할 마지막 한국 관련 문서였어요. 제목은 전략적 야수 대한민국의 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가장 침묵하는 국가를 가장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전략적 균형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깨어있는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전략적 야수로 말이에요. 68세에 모든 편견을 버리고 새롭게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